지방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 지금 대구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청년을 붙잡고 도시의 경쟁력을 다시 세우는 일. 그 해답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구기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들이 선택한 새로운 리더는 과연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을까요? 추경호 대구시장을 모시고 TK의 미래를 바꿀 핵심 비전과 해법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유, 저도 더위를 이겨내야 되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늘 걱정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앉으시죠. 예. 늦었지만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한 지 벌써 한 달이 됐어요. 그러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있습니다. 뭐 소회랄까요? 어떠셨어요? 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정말 무거운 짐을 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 때 여느 대구시장 선거와 달리 굉장히 치열하게 격전을 치렀고 그리고 6월 3일 선거 마치고 나서 6월 4일부터 사실은 인사 다니고 그다음에 바로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간 인수위를 하면서 선거 때 그 분위기를 그대로 몰고 가면서 정말 민생 현장을 곳곳에 찾아다니고 많은 분들 말씀 듣고 이렇게 영일 없이 달려왔고 그리고 7월 1일 취임을 했습니다. 예. 역시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토요일, 일요일 주말 없이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현장 다녀서 말씀 듣고 점검하고 회의하고 대책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추신수 유명한 야구 선수 이름이 추추 트레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 정치하면서 추추 트레인 저인데도 그런 애칭을 붙여 주셨는데 추추 트레인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 소회를 여쭤봤는데 뭐 정말 한 달이 주마등 같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처음에 취임을 하시자마자 그 취임식 끝나고 바로 간부들하고 도시락 식사하시면서 회의를 하셨어요. 네. 상징적인 한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제가 취임을 오전에 하고 그리고 인사 나누고 이제 사무실로 일하러 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되게 점심시간 무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할 때 기왕에 점심 시간이 되니까 누구하고 점심을 같이 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난 것이 바로 2022년 제가 경제부총리 취임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사무실로 가서 간부들과 도시락 그때는 저녁 회의를 했습니다. 여러 낮에 행사를 마치고 가서 대통령의 연회도 참석하지 않고 바로 업무 착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대구 상황도 굉장히 녹록지 않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들께서 대구에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은데 잘해달라고 저 손을 잡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취임식 마치고 한가로이 점심 먹어가면서 누구하고 축하받고 이럴 겨를이 없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취임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서는 바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저의 생각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우리 공직사회가 변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업무 착수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점심 먹고 우리가 한가로이 축하받고 이러는 시간도 우리한테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도시락 먹으면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자. 아니 시장님 너무 그러시니까 저마저 이렇게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일단 차 한잔 하시고요. 날도 더운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한 달 좀 숨 돌리고 모신 건데 사실은 이곳은 지금 상당히 시원하지만 바깥은 많이 덥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을 거고요. 게다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더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시장님의 그 경제부총리라는 타이틀에 더 뭐 집착한다 그럴까요? 매달린다 그럴까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대구 경제 대개조를 내거셨어요. 어떤 의미로 보면 될까요? 예, 대구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민생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일자리가 부족하다.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대구의 미래가 안 보인다.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게 하루 이틀에 생긴 문제도 아니고 단순히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지금 경기가 좋지 않죠. 거기에 따른 물론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문제만 그러면 회복이 되면 모든 게 다시 대구 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날까? 그렇지 않다. 구조적인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이 돼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종 지표가 굉장히 좋지를 않습니다. 뭐 성장률도 좋지 않고 성장률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자리 실업률도 높고 흔히 말하는 고용률도 이쪽 일자리의 수죠. 이것도 낮고 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은 바로 이 대구 경제가 새로운 성장 활력을 제대로 갖지 못한 오랫동안 누적된 경쟁력 저하,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뭘 조금 기업 하나 유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대구 경제의 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는 구도로 만들고 경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구도 산업 구조 전환을 해야 되고 있는 산업도 변신을 해야 되고 새로운 또 핵심 산업도 꼽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대구 경제 대개조를 내걸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서도 오래 뵀는데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시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마 옛날에도 역동적이었습니다. 그 위기감의 반영이기도 하겠죠. 비상경제대책회의, 그러니까 기업, 학계 등 민간이 같이 하는 건데 어떤 목적인가요? 제가 평생 공직 생활을 하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대구 문제를 진단하면서 대구 경제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데 이것을 풀어가는 해법도 비상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이러자. 그리고 하던 대로 하자. 이런 식의 너무 적응돼 있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가 우리는 어차피 이런 거 아니냐. 뭐 해봐야 잘 되겠느냐.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경제 상황이 평상시 이게 그냥 조금 일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굉장히 비상한 상황에 들어와 있는 거다. 그래서 비상한 각오로 이 문제를 경제 문제를 보고 또 대구의 문제를 보지 않으면 이 문제의 해법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위기를 다시 각오를 다지고 신발끈을 동에 매고 긴장감을 더 높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하겠다. 여기에는 대구의 민생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문제, 그리고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 다 우려서 여기서 논의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면서 그것도 맨날 공무원 중심으로 있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발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으니 시민들은 따라오세요.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경제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고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다. 여기에는 공직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도 한계가 있고 또 현장의 감을 미처 따라가지를 못한다. 그래서 늘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이 전문 분야의 전문성은 민간에서 현장 기업인들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걸 건드려줘야 거기서 뭔가 에너지가 생기고 돌파가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성도 대거 민간의 각 경제 분야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민간의 이야기를 먼저 애로사항들을 먼저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함께 비상한 각오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이 문제를 돌파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7월 9일부터 시작했고 7월 23일 날 두 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제 문제를 조금 더 함께 시민들과 함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먼저 타개해 나가는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께 비상한 각오로 이 대구 문제를 이어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현안을 좀 짚어볼게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호남권의 반도체 800조. 뭐 워낙 규모가 커서 이게 이제 TK 입장에서는 소외된다, 뭐 정치적이다, 편향됐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불거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포인트는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구의 보관은 뭔가요?
글쎄 굉장히 유감스럽죠. 네. 사실은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우리 대구 경북 대구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할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만 바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제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팹 건설이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네. 이제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초호황으로 갔기 때문에 현재 기존의 투자가 30년대 중반 되면은 이것이 포화 상태가 되고 이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어디냐? 수도권 이남으로 올 것이고 거기에 바로 대구 경북이 최적지다. 뭐 아시다시피 여기는 인력도 좋죠. 그다음에 용수 풍부하죠. 전력 풍부하죠. 값싼 산업 용지가 있죠. 정주 여건이 좋죠. 완벽한 수도권 이남에서는 최고의 반도체 생산 집적 단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취임하면은 제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취임도 하기 전에 무슨 호남권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전남 광주에 대규모 SK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팹 공장 건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죠. 이 과정에 과연 기업이 최적지를 수도권 이남에서 어디 남쪽으로 지방으로 가면은 최적지를 기업은 당연히 물색하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현지 입지조사도 하고 타진을 해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일체 없이 선거 끝나자마자 뭐 어느 지역에 선물 주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정치적 이 고려가 앞선 정치적 결정이다. 기업의 경쟁력이나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결정이 전혀 되지를 않고 있다. 저희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도민은 아마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분노를 사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용지, 용수, 인력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에 관한 반도체 팹 그 공장은 그렇게 호남 지역에 발표가 됐지만은 저는 이 반도체도 소위 말해서 주문 생산, 설계 등 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등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미래 모빌리티나 또 휴머노이드 로봇 등과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에서 전통적으로 소재 부품 이런 데 강점이 있는 그런 산업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접목시켜서 미래 성장 동력을 다시 접목시켜야 된다. 그래서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반도체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이제 대구도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기조화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뭐 며칠 내에 몇 달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그림을 갖고 하나하나 돌파해 나가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 저희가 뭐 미래 모빌리티, AI, 뭐 로봇 바이오 등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일반 시민이 볼 때는 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좀 접근법을 갖고 계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 대구의 주력 산업이 기계, 금속, 예. 부품 예. 이런 쪽입니다. 예. 여기가 자동차 산업하고 연계되어 있고 일부 로봇 등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현대 자동차가 바로 로봇 기업으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소재 부품 기업들이 바로 로봇 산업하고 접목이 된다. 예. 그래서 일찍이 대구는 로봇 관련해서 이 연구원도 있고 전문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앞으로 반도체는 그 로봇에 들어가는 사실은 반도체 공급이고 예. 그리고 기계 부품도 전부 AI를 접목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대구가 강한 바로 경쟁력을 갖는 그런 제조업이 바로 로봇 산업,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새로운 산업 조례에 맞게 우리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대구가 이러한 산업 변신에 저는 아주 적지 그리고 적격의 저는 투자처다. 또 기업 활동하기 좋은 곳이다. 그리고 또 그런 강한 중소 중견 기업들이 제조업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산업 변화에 맞게 접목시켜서 이제 대구도 이런 첨단 산업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거기서 또 보수 수준도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수출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디테일에서 실익을 챙기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어디 사십니까? 침산동 삽니다. 관사를 안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게 지금 통상 시장님들은 다 관사를 써왔는데 상징적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제가 사는 곳이 관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죠. 사실은 제가 평소에 국회 활동하고 또 예. 공무원 생활할 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네. 경제 부처 장관들이 총리를 제외하고는 관사라는 게 없습니다. 경제부총리일 때도 제가 제 집에서 출퇴근을 하고 했는데 시장은 왜 관사가 필요한가? 평소에도 그 의문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인데 기회가 주어지면은 저는 제일 먼저 저는 관사라는 개념부터 없애겠다. 관사는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일종의 단독 주택도 있고 규모도 좀 크고 그거는 어떻게 했냐? 나중에 국내 또는 외빈이 올 때 행사를 하고 이런 용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뭐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시는 뭐 이런 차원에서 있었을 텐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져서 흔히 말하는 관사라는 개념이 대부분도 그냥 아파트입니다. 그냥 아파트인데 그게 무슨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행사는 필요하면은 우리가 뭐 호텔이나 등등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저는 77년간 관사를 운영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집이라는 공간은 제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저의 휴식 공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마련해서 제가 편하게 지내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있던 부분을 당연시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불편하다. 왜 불편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민 세금으로 시민 세금으로 집을 마련해 줬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 관리를 해줬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민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그 돈을 얼마 들어갔냐, 뭐 어떻게 썼냐. 저 개인적인 생활 공간인데 저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이 비정상적인 관행을 어느 틈에선가 끊어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거는 뭐 평소에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주저없이 제가 집을 마련하고 뭐 청사에서 가까운 곳에 제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을 하니까 아파트에서 오며 가면서 우리 동네 아파트 주민들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리고 또 뭐 시 잘 부탁한다, 또 잘해주세요. 그리고 밝게 인사하고 또 저도 아이들 보면은 잘 지냈냐, 몇 살이냐 묻고 그게 사람 사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시민들의 표정을 읽고 제가 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다시 다잡고 이런 것이 저인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동네 숲도 한 번씩 가보고 하면 좋습니다. 아주. 이 관사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말씀하신 대로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선택이 아니셨나 싶고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이 보실 때 제일 궁금했는데 경제부총리를 지내셨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수장을 하셨어요.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고 경제부총리 때와 광역자치단체장은 어떻게 다를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딱 왔을 때 이제 한 달 정도 보셨으니까 그 밖에서 볼 때와 직접 시장으로 있을 때는 다르셨을 텐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뭐 이제 정책의 대상이 경제부총리를 하면은 우선 국내 경제 전반, 그렇죠. 그리고 국토로 보면은 대한민국 국토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렇게 정책을 구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해외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경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밖에 해외와 또 국내와의 관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해외 경제 장관들도 많이 상대를 해야 되고 또 해외 나갈 일도 많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대구 시장은 일단 바운더리가 대구 아니죠. 그리고 대구 시민들 상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국민 전체를 보는 거나 국민의 일부인 또 대구 시민을 바라보는 거나 그렇게 정책 대상은 마찬가지고 또 공무 수행이라는 그 가치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공성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균형감을 가져야 되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제 대구 시장은 아무래도 현장에 더 밀착해 있다. 많은 사람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종의 뭐 민원성이라도 그것이 뭐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했던 그 개인이 전체의 시민들의 이해관계로 또 확장이 되든 간에 현장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문제를 또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게 답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또 만나야 된다. 그리고 곳곳에 있으면은 부딪히면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분들의 문제를 내가 오늘
바로 당장의 저 민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이것을 더 시민 밀착형으로 고민을 하고 또 그 문제를 답을 드려야 되고 하는 것이 조금 다르면 다르고 큰 틀에서는 뭐 공직이라는 업무 수행이라 이런 시스템 측면이나 뭐 이런 측면에서는 큰 틀에 보면 뭐 비슷하죠. 조직은 어떻습니까? 조직도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다 공무원들 조직이라는 것이 늘 공공성을 우선에 두고 정말 성실하게 다들 일을 하죠. 그리고 또 청렴하게 또 있어야 되는 거. 네. 그런 가치는 다 비슷한데 아무래도 저기는 국가 경제, 국내 경제 전체 또는 글로벌 경제 전체를 틀을 놓고 고민을 하는 것이고 여기는 대구와 관련돼서 물론 뭐 해외 문제도 같이 연계되면 있죠. 고민을 해야죠. 예. 근데 대구와 관련돼서 하는 문제인데 역시 여기 공무원들도 에너지가 있고 성실하고 뭔가 헌신할 자세는 되어 있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바로 시민들하고 접점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서는 이들의 저 헌신적인 공직에 헌신하는 저 에너지를 어디로 쓰게 해야 될 것인가. 네. 자칫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옛날로 보면은 내무행정 조직이다. 굉장히 이 청청시야 그리고 명령 개통이 굉장히 수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고 또 윗사람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뭔가 한마디 하면 그것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경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제가 간부회의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법규에 맞지 않고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은 시장한테 이거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제 문화를 그렇게 바꾸겠다. 네. 옛날에 누가 한마디 하면은 어떻게든지 불합리하더라도 타당하지 않더라도 그걸 어떻게든지 맞춰가지고 비율을 맞추려고 하거나 그것이 인사에 도움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나의 방침은 완전히 다르다.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을 좋아하지 나한테 와서 뭐 손 비비고 비유 맞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일이 잘못되면 나는 오히려 그 사람한테 내가 문책을 한다. 인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공정한 평가 속에서 하겠다.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성과를 내면은 그게 상응하는 인사 그리고 성과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청 공무원들이 그래도 에너지를 이제 그 에너지를 추경호를 향해서 시장을 향해서 에너지를 쏟지 말고 정점에는 시민이 있다. 우리 대구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에너지를 전부 그쪽으로 쏟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요즘 간부회 하면서 제가 구호를 하는데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대구 시민들이 한때 그래도 대구는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였다.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이 있는 시민이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대구 사람 하면 좀 알아준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뭔가 좀 침체돼 가지고 분위기가 다운이 돼 있다. 대구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가 책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책무를 늘 간부회의 때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되새기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대구라는 자부심을 마음에 담고 우리는 대구다. 이것을 한번 되새기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대구다라는 구호를 외치고 제가 간부회를 마무리합니다. 좋네요. 우리는 대구다. 저도 동의하고요. 좀 가볍게 뭐 하나 여쭤볼게요. 맥주 좋아하십니까? 맥주 많이는 좋아하지 않는데 예. 잘 먹습니다. 잘 드시죠. 그 취임 후 첫 행사가 치맥 페스티벌. 뭐 대구의 대표 축제가 됐어요. 어땠어요? 가보신 분들 사실은 원래 정치권에 계실 때도 늘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시장님이 되시고 갔을 땐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치맥 행사가 제가 취임을 7월 1일 날 했는데 7월 1일 날 바로 치맥 축제 개막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이건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시장을 위해서 치맥 행사를 이렇게 잡았나 했는데 큰 잔치를 벌린 거죠. 뭐 아마 일찍 그렇게 날짜가 잡혀 있었던 거고 제가 가니까 역시 대구의 이제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 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맥주 드시고 치킨 드시면서 담소하고 그리고 또 즐기고 이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지향하는 것도 그 방식이 뭐 우리가 기업 투자를 하든 뭐 문화 산업을 육성시키든 그 결과는 대구의
돈과 사람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치맥 축제와 같은 것도 결국은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하는 중요한 이벤트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그래 이렇게 다양하게 꼭 우리가 무슨 제조물 하나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대구를 좋아하고 와서 소비하고 이렇게 머물고 이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박수 많이 쳐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젠순왕도 우리나라에 와서 치맥을 즐기듯이 그 중심이 우리라면 여길 못 와야 될 이유가 없죠. 예. 그런 식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고, 자 그런데 저는 젠순왕처럼 이 가죽 잠바를 입지를 못합니다. 아니요,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8월 22일 날 이제 큰 국제 행사가 열리죠. 아마 제 생각에는 시장님 첫 국제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대회 준비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오늘 여러 가지 점검 회의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꼼꼼히 챙겨갈 겁니다. 우선 현재 잠정 11,000명 이상 분들이 있고 해외에서도 한 4,500여 명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행사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오시는 분들이 불편 없이 지내야 되고 또 운동을 하면서 혹시 만일에 사고에도 대비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오시면은 기왕에 경기도 하지만은 시간을 내서 또 대구 인근에 많은 관광이나 소비도 하시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점검 회의 등을 통해서 꼼꼼히 챙겨 보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자원봉사분들도 한 700~800여 분 이렇게 참가를 하셔가지고 곳곳에 뭐 통역부터 시작해서 허된 일까지 많은 분들께서 애써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계속 끝까지 꼼꼼히 챙겨볼 예정입니다. 그 육상대회인데 혹시 직접 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이게 들어와서 안 그러면 진작에 한번 열심히 연습하고 뛰려고 그랬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네요. 대담을 하는 동안 강조하시는 것이 시민들 얘기시고 직접 만나는 얘기 하시는데 발로 뛰는 행정을 뭐 평상시도 강조를 해오셨는데 지금 민원도 얘기하셨는데 뭐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시민들은?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뭐 경제 좀 잘 되게 좀 해달라, 민생이 어렵다, 또 뭐 일자리 문제도 얘기하시고 그러면 또 각자 또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일종의 민원들이죠. 이런 문제 해결해달라, 저런 문제 해결해달라. 그런데 크게 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 일자리 좀 마련해달라. 그런 얘기 또 경제 좀 살려달라. 지금 요즘 바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지난 5월에 이제 경북대 청년 토크쇼에서 하신 발언이 좀 오해 내진 논란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대구 지역의 청년의 임금을 깎으려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 어차피 이렇게 뵀으니까 그때 아마 하시려던 얘기가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의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때 이제 한 청년이 한 대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죠. 지금 최저임금인데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그래서 위반하는 사업주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한테 질문을 했어요. 저는 당연히 최저임금은 대한민국 법규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정해지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 수준이 적정하냐 안 하냐 이거는 변론이고 일단 한번 정해졌으면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행이 돼야 된다. 제가 그걸 제일 먼저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름 방학 되면은 특히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하죠. 특히 학교 주변에 몇 편의점 등등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또 사업주 입장에서는 잘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최저임금은 지켜줘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과거 정책 경험을 가지고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바람에 바로 최저임금을 또 지급해야 되는 곳들이 대부분 중소사업체나 영세사업장일 경우가 많다. 자영업자 이런 경우에. 그래서 그분들이 최저임금을 이렇게 갑자기 올려놓으면 그게 감당이 잘 안 된다. 그렇게 이게 높은 수준에 있으니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최상위국 수준이다. 국민 소득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도 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은 이게 결국은 이 노동 취약계층한테 오히려
안 좋다. 왜 안 좋으냐? 사람들이 결국은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사업장이 결국은 어려워지고 그러면 사업장이 폐업을 하고 그러면 그 일자리조차 없어진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소위 말해서 지불 능력까지 감안해서 거기에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두 번째, 이것이 또 획일적으로 가다 보니까 업종별로 지역별로 전부 동일하게 업종이 굉장히 괜찮은 업종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업종도 있는데 거기에 같은 형태의 수준의 최저임금을 가지고 가니까 그게 어려워지는 거다. 그래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국가가 운영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그때 용역을 권고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갑론을박이 꽤 있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는 거다. 그 이야기를 했고 하니까 무슨 예를 들어 그 이제 비유가 이렇죠. 지방에 예를 들어 뭐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싼 곳하고 서울에 집값도 비싸고 이렇게 한 곳하고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정해놓으면 서로 감당 능력이 다르고 생활임금 수준이 다른데 그런 비유를 했더니 아니 갑자기 대구를 들어가서 대구 임금은 그러면 깎으란 말이냐 이런 식의 오해가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닌데 일부 유튜브에서 그걸 딱 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나?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그거는 전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서도 주별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지 안 할지는 역시 우리의 공감대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그 길로 가는 거다.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이제 경제 강의를 하듯이 조금 풀어서 설명했는데 그 중간에 부분을 빼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한 거죠. 근데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왕 예민한 질문을 드렸으니까 하나 더 드려볼게요. 지금 공공기관 임원의 이 최고임금 상향 원래 1억 2천에서 지금 1억 8천 정도 선까지 상향하는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이제 논란도 있는 상황에서 기관장 연봉부터 올리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최저임금은 이제 국가에서 정해서 물가 상승률 등등을 통해서 국가에서 정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문제고 우리 대구의 이 공공기관장의 임금은 몇 년 전에 2022년에 획일적으로 1억 2천을 연봉 상한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기관에는 아주 탁월한 인재를 우수 인재를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타 지역하고 너무 격차가 나니까 인재가 오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해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 공무원 봉급 수준도 물가 상승률 등등을 감안해서 조금씩 오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몇 년 전에 획일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으니까 그게 상응하게 물가 상승률조차도 반영 못하지 않은 이런 또 획일적인 문제가 있다. 근데 저는 뭐 개별적으로 지금 현재 대구와 관련돼 있는 공공기관의 임금, CEO의 연봉을 획일적으로 올려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보니까 내부에 그런 규정을 갖고 있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타 지자체는 전부 다가 최저임금의 7배, 6배를 상한으로 정해놓고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조금씩 이제 해마다 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연동되게 해놨는데 우리는 금액으로 이렇게 해놓은 유일한 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해놔서는 획일적으로 운영해서는 그 자체의 합리성도 떨어지고 인재를 모시는 데도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기준의 조례는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행정부 내부에서 집행부 내부에서 정할 것도 아니고 아예 투명하게 조례로 규정화 시켜라. 그래서 이번에 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의회에서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기관별로 또 사람에 따라서 능력 이런 걸 감안해서 조정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만은 의회에서 이제 그 조례 조항이 통과됐죠.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의 임금을 CEO의 연봉을 또는 임원의 연봉을 획일적으로 올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기관의 특성이나 또 응모하신 분들이 정말 그 분야의 전문성을 제대로 가진 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런 분에 한해서 일정 숫자에 관해서만 제한적으로 조정을 해도 조정하지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올릴 생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재를 유치한다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시민 정서 이 부분이
들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 대목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뭐 획일적으로 다 올린다고 생각하는 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다. 상당수의 공공기관 임금은 현재 수준 또는 그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필요한 곳에 할 때만 인재를 모실 때만 일부 조정을 할 거다. 최근에 그 이철우 지사를 만나셨죠? 네. 두 분이 첫 만남이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얘기 주로 하셨어요? 우선 이철우 지사님하고 제가 7월 1일 취임하고 3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우리 세종의 정부 청사에 가서 광역철도 이거 필요하다고 함께 가서 설명하고 우리가 요청을 드릴 때 함께 가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경북대학에서 우리가 주요 대학 거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 경북대학이 함께 협업해서 지금 교육부에 뭐 대형 프로젝트를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그때 한번 또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또 우리 지사님께서 그때는 계속 대구 오시고 또 딴 지역에서 만났는데 제가 취임했으니까 안 그래도 안동의 경북청사로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말씀은 드렸는데 저도 여기서 오늘 바빠서 시간을 못 내다가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서 뵙고 또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해서 또 흔쾌히 시간을 서로 조정을 해서 맞춰가지고 제가 어제 며칠 전에 가게 된 겁니다. 가서는 지금 최고 현안들이 우선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 신공항 문제, 공공기관 유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다 평소에 생각하던 뜻이 비슷하니까 함께 하기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좋은 얘기를 나눴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또 자주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두 분의 뭐 케미라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구 경북에서는. 근데 이제 요 자리에 이철우 지사도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대담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크게 관심을 시장과 지사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크게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신공항 부분입니다. TK 신공항에 대해서 해법을 다르게 가져가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일단 시장님은 국가가 이걸 맡아라. 국가가 책임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부분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예, 당연하죠. 지금 우리 이 TK 신공항, 흔히 말해서 대구의 이제 군사공항을 옮기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대구 시내에 있는 K2 공항 이거는 군사공항입니다. 군사공항을 옮기는데 왜 대구시가 그 사업 시행 주체가 돼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되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거는 국가안보시설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나서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계획을 세우고 옮겨야 되고 또 주한미군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협상도 국방부가 나서서 해야죠. 어떻게 대구시가 나서서 그걸 협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두 번째는 이 사업 규모가 공항을 여기서 이전하고 저기 건설하는 문제가 지금 전체 한 23조 원이 드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지방으로 보면은. 그런데 대구의 한 해 예산이 약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중에 공무원 봉급 주고 시설 관리 운영하고 기초연금 줘야 되고 뭐 등등 의무적으로 법상으로 12조 중에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게 약 한 10조 가까이 됩니다. 한 2조 정도를 가지고 이제 도로 건설하고 뭐 청년 창업에 지원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2조 가지고 그것도 지금 모자라서 허덕이고 있는데 제대로 지출 못하고 어떻게 23조 원이나 되는 대형 사업을 하냐. 그럼 이게 전부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을 낼 방법이 없다. 지금 현재는 대구의 재정 상황은 현재 국가에서 돈을 받아와서 시에서 예산을 대는 소위 말하는 시비 매칭 사업도 지금 제대로 돈을 못 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가 예산을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이 허락지를 않아서 돈도 제대로 못 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으로 예를 들어 교육청에 줘야 되거나 어디 구청에 줘야 되거나 또 법정으로 의무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도 못하고 있는 돈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7천억 정도가 누적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대구의 채무 비율이 약 20% 가까이 되는데 이 7천억을 만약에 바로 일시에 지출한다면 거의 25%까지 채무 비율이 올라간다. 이것은 곧
국가에서 지방재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정주의단체, 즉 사실상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바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런 수준인데 어떻게 우리가 23조나 되는 사업을 빚을 내서 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업 성격상 또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사업 규모상으로도 그랬다. 그래서 이 방식은 맞지 않다 해서 지난번에 우리 대구 국회의원들이 전부 공동 발의로 이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가에서 재정 투입하는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지금 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현재 이 과정 속에서 군이 의성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신공항이 건설된다고 하면서 토지가 이제 거래 허가구로 묶이고 재산권 사실은 침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도를 내야 되는 부분도 맞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양 지자체에서 뭐 빚을 내 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고 국가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그 앞에 우리 경북과 대구가 의기투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게 바로 통합의 문제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하면은 우선 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재정이 합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업 시행 주체로 현재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뭐 법을 개정해서 경북도 사업 공동 시행자로 하는데 대구 경북이 단일 지자체로 되면은 뭐 법을 개정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이 뭐 대구 경북은 한 몸이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500만의 힘으로 우리가 바로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전남 광주는 왜 국가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도 넣고 군사공항 옮긴다고 부산 가덕도는 왜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저렇게 엄청난 사업을 하는데 왜 대구의 공항 건설은 왜 대구시가 책임지고 경북도가 돈을 내고 이래야 되느냐. 바로 그 목소리를 중앙정부를 향해서 내면서 빨리 국가가 나서라. 이건 대구 경북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대구 미래의 바로 성장을 위한 아주 핵심 이 판이다. 그래서 그걸 주장하면서 우리가 관철 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신공항 문제를 푸는 동력도 바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서부터 첫 단추를 꿰고 이걸 동력으로 삼아서 신공항 문제도 돌파하자. 그러면은 저는 이 토지 보상 문제 이것도 법만 통과된다면은 제가 이제 어제 며칠 전에 우리 경북지사님하고 만나서 바로 행정 통합을 빨리 추진하자. 그리고 늦어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행정통합법이 되도록 하자. 바로 그걸 우리가 같이 합의를 한 것도 이 통합법이 되면은 바로 28년에 우리가 통합자치단체가 출범하는 것이고 그리고 통합법만 확정이 되면은 바로 당장이라도 지금 이 토지 보상하는 문제 이거에 행정 추동력을 마련해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속도를 내는 것도 바로 대구 경북 행정 통합에서 그 답을 찾는다. 찾아낼 수 있다. 그것이 해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행정통합 자연스럽게 행정통합 얘기를 하셨으니까 행정통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2028년 이철우 지사도 얘기하셨고 지금 시장님도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근데 이게 가능하겠냐라는 사실 시선도 있는 게 현실이 지역 내에서도. 그래서 이게 대구와 경북이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게 맞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패배주의에 젖는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보수 진영의 의석수가 작으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금년 초에도 그랬지만은 현재도 대구 경북의 시도민 500만 시도민이 원하는 거다. 정치권이 다 원하고 시민사회가 대다수가 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의사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되겠냐 안 되겠냐는 민주당이 해주겠냐 안 해주겠냐의 답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데 왜 먼저 대구 경북이 통합에 관해서 먼저 연구를 했고 먼저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게 수년이 됐는데 그때는 안 하다가 광주 전남은 갑자기 한다고 했고 그것은 광주 통합 행정 통합법은 통과시키고 지금 자치단체가 출범을 했는데 대구 경북은 안 해줄 이유가 뭐 있느냐? 여기는 대한민국이 아니냐? 여기에 시민 지역 사회에 의사 합의가 있으면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법이 지금 현재 법사위에 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법사위에 정말 기상천외한 법들이 올라가서 바로 민주당 일방으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그냥 밀어붙여서 통과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역사회가 다 합의를 했고 그 앞에 설레도 전남 광주법이 통과됐는데 왜 우리 대구 경북 통합법은 왜 통과 안 시켜주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되겠느냐고 할 것이 아니라 해내라고 통과시키라고 바로 민주당 그리고 지금 정부에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 이 법을 통과 안 시켜주면은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후과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대구 경북 시도민이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우리가 강하게 요구를 하면은 저는 안 해줄 이유가 없다.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는 전제가 있지 않는 한은 안 해줄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강하게 시도민의 의사를 결집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공방이나 논쟁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두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지역민의 의견 통합 같은 질문을 제가 이철우 지사가 나오셨을 때도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는 충분한 컨센서스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초기에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북 북부 지역에 조금 이론이 있었다 뭐 이런데 지금은 아마 분위기도 조금 많이 달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렇게 대구 경북이 함께 통합하지 않고는 여기에 성장판을 키울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이 지방 소멸 그리고 또 지역 홀대 이 문제를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만약에 법이 통과돼서 2028년에 하게 되면요. 네.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된단 말이죠. 뽑아야죠. 네. 그러면 이철우 지사는 본인은 이제 안 나가겠다는 뭐 일종의 뭐 배수진이라고 할 거예요. 뭐 입장을 밝히신 상황이고 시장님 입장에서는 2년밖에 안 하신 상태에서 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안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이 정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지역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청년 문제를 생각하고 민생을 생각하면은 자리가 뭐 임기가 2년이다 몇 년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정치를 하는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 지역사회가 어떻게 미래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미래를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게 하겠느냐, 거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뭐 2년 임기, 1년 임기 이건 중요하지 않다. 연연하지 않으신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 기억으로는 기획예산처를 2번 가셨나요? 네. 박홍근 장관을 2번 만나셨나요? 박홍근 장관은 한 번 만났고, 그다음 처음 갔을 때는 차관, 예산실장, 뭐 국장들, 과장들, 사무관들, 제 옛날에 같이 일하던 동료 후배들 많이 보고 왔습니다. 박홍근 장관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어떤 인연이세요? 국회에 있으면서 예결위 간사를 여야 예결위 간사를 같이 했고 그때 의기투합해서 아주 서로 뭐 주장은 첨예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정치적인 대화로 잘 풀면서 서로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마무리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원내 대표를 하고 제가 부총리, 경제부총리를 하고 거기에는 또 민주당 원내 대표를 할 때 또 만나면서 서로 정책 협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서로 아주 호영호재하는 아주 좋은 관계 속에 있죠. 요즘 여야에서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았는데 또 원내대표까지 하셨기 때문에 근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국비 확보를 저희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례나 가신 거고 그 부분 어떻게? 그래서 저는 예산은 첫째 우선 사업의 타당성이나 논리 이런 구성을 잘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결국은 가서 많이 울고 떼쓰고 뭐 이렇게 자꾸 업소하고 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자꾸 시야에 어른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된다. 사실은 이번 예산판은 제가 이제 7월 1일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4월, 5월에 벌써 작업을 해서 정부에 넘기고 심사가 한참 진행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단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가서 예산 담당자 그리고 타 부처에 뭐 과기부나 산자부, 국토부 이런 데 가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는 다 동의를 얻어냈고 이제 아무 제약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 당국자들의 인식인데 뭐 그들도 좀 뒷골
좀 땡기게 좀 예. 만들 필요는 있다 이렇게 예. 생각. 뭐 그들도 이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겠지만은 저희가 이런 사업이 절실하다 하는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또 아쉽게 충분히 잘 안 되면은 또 국회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또 평소에 제가 갖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 인맥을 활용을 해서 마지막까지 흔히 말하는 쪽지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도 뭐 서울지사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이제 보통 이런 예산 얘기가 나오면 방향성을 많이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도에 뭐 액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쪽의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어느 쪽 방향을 잡고 계세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올해부터 계속 해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래 모빌리티, 로봇, 그리고 뭐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 그리고 뭐 의료 바이오와 관련된 것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기왕에 우리 제조업들도 역시 AI를 접목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우리의 기계, 금속, 섬유 등도 AI를 접목시켜서 전환하는 이런 부분, 이런 데 대한 집중적인 그런 예산 확보를 하려고 그러고, 아직까지 또 도로, 인프라 이런 철도 건설 이런 거 관련된 사업들도 아직까지 굵직하게 우리가 예산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하고도 예산정책 협의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예. 원래 뭐 국회에 계셨으니까 네. 호흡은 잘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호흡 너무 잘 맞아서 스타일입니다. 다행이에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뭐 얘기를 쭉 다 짚었는데요. 이제 민선국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지역민들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을 텐데 그 기대에 부응하셔야 하는데 지역민들에게 각오와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이제 취임한 지 약 한 달이 됩니다. 대구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희망도 있다고 봅니다. 대구가 어떤 곳입니까? 예전에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고 여기 또 인재 양성의 보고입니다. 교육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랫동안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정신 문화가 있고 또 대구 사람의 결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 있고 또 대구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다시 살리고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자신감을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두에는 제가 더 붕글쇄신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자신감을 갖고 하나하나 해나가면은 저는 대구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시민 여러분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함께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구 사람 아닙니까? 한번 멋지게 우리가 몇 년 뒤에 그래도 일자리도 생기고 그래도 기업들이 조금 활발하게 돌아간다 이런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구호가 뭐라고 그러셨죠? 우리는 대구다. 네, 영어로 We are 대구.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들이 다 구현돼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국이 이제 대구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변화를 선택하지 못한 도시는 멈추고 도전을 멈춘 도시는 미래를 잃습니다. 대구의 새로운 4년 시민과 함께 변화와 미래를 지켜보겠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